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획득형이 있는데요. 분리획득형은 집 밖에다가 어떤 이런 챔버를 설치해 두고요. 이 챔버가 이런 지별기를 설치해 두면은 뜨거워지면 이제 가열이 될 거 아니야? 가열이 될 겁니다.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상승하니까.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니까. 상승을 이렇게 할 겁니다. 집에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런 이제 쿨튜브를 설치해 놓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동하고 다시 순환을 하게 될 겁니다. 찬 공기는 하강하고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기 때문이죠. 밀도차 때문에 어쨌든 분리획득형은 간접획득형 시스템의 변화된 형태를 말합니다. 축열부와 실내 공간을 단열벽으로 분리시키고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난방을 실시하는 구조가 분리획득형의 구조입니다. 지별창을 통한 열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열 성능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를 태양열 시스템과 분리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온수극탕에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별부가 건물 하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설계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열을 받는 이 추결부가 건물 하부에 있으면 아까 뭐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찬 공기는 하강한다고 했잖아. 그럼 가만히 냅둬도 뜨겁게 올라가서 집을 데피면 어떻게 돼? 공기는 차가워지겠지. 열을 뺏기니까. 열을 뺏긴 공기가 하강하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서큘레이션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점은 이게 건물 하부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왜 추결부를 건물 상부에는 위치할 수 없을까? 숙제입니다. A4 한 장 분량으로 여러분들의 자료를 조사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원리를 설명하든지 추결부가 건물 상부에 위치했을 때 왜 자연적인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난방을 패시브적으로 할 수 없는지, 패시브가 왜 패시브인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술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별부가 집 하부에 위치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겠죠. 왜? 집 지어주세요 하면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냥 설계자의 건축가의 어떤 구상과 이 사람의 어떤 기호를 적정히 조합을 해서 어떤 집 설계를 뿅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분리획득형 어떤 태양열 이 시스템을 패시브적으로 구현해 보고 싶으니까 그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집 앞에 남쪽에다가 이걸 해야 돼. 어쨌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밑에다가 해야 된다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남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채광에 대한 어떤 불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리함이 있겠죠. 문 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비들의 배치라든지 건축적인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들을 피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거를 피하면 상당히 괜찮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부착 온실형이 있습니다. 부착 온실형은 이제 직접 획득형과 간접 획득형을 적절히 조합한 방식인데요. 햇빛이 비치는 공간에서 다른 근접한 방으로 열이 이동되는 대류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난방하는 공간은 집으로부터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용어는 뭐 일광욕실, 부착온실, 썬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즘에는 썬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썬룸은 고립 획득형 태양열 시스템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새로운 집의 일부분 또는 기존 집의 부속 공간으로도 시공될 수 있습니다. 높은 열 손실과 반대로 또 높은 열 손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이 많아지니까 열 손실과 열 획득에 의해서 온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추결부와 낮은 방사 유리창으로 보완될 수 있다 하는 보완책도 있습니다. 추결부는 벽돌 마루, 벽돌 벽, 물탱크 등으로 구성되고 집으로 열이 분배는 천장, 마루의 통기부, 유리창, 문, 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추결을 한다고.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얘는 뭡니까? 차단이 돼 있어. 열은 진짜 말 그대로 얘는 직접이고 얘는 간접이죠. 근데 간접은 말 그대로 대류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열의 이동을 또 원활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떤 통기구를 배치할 수 있고요. 어떤 팬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여기에 유리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집처럼 여기 전부 유리죠. 전부 유리죠. 그래서 이런 유리창이 많기 때문에 열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집은 예쁘죠. 근데 실제로 되어 있는 집을 가보면 참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안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이 높은 온도에 어떤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재료의 어떤 변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이중외피형이 있는데 이중외피형은 말 그대로 유리창호가 이중으로 겹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바깥에 이런 창문을 통해서 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가 가열되기 때문에 가열되면 위로 상승하죠. 네, 위로 상승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가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만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망이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중회피 건축물의 사례인데요. 베를린에 있는 GSW 헤드쿼터라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이렇게 이중회피를 해놓고 위에 보면 어떤 DC 형태의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환기, 그러니까 자연적인 냉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중회피입니다. 이중회피가 빛을 받으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뭡니까? 상승 길이로 상승을 하게 되죠. 쭉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펀 효과에 의해서 다른 공기를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긴다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겠죠. 시원하고 또 뭐 이런 환기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엄마가 방에 탁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으이구 창문이라도 좀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구 이거 환기라도 좀 시켜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근데 우리 막 춥잖아요. 환기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으면 춥다고 막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그 추운 거를 잠깐만 참으면 시원한 선선한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환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환기 팬을 작동을 시켜야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뭐다? 동력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이중회피를 했을 때 상승 기류에 의해서 자연적인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신박한 어떤 그런 원리는 베르니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요. 베르니 법칙은 이렇게 넓은
큰 통로를 통과하는 어떤 유체가 좁은 통로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유체역학을 배웠으니까 연속식에 의하면 Q1은 Q2, 그러니까 유량은 같다는 말입니다. 입출구의 유량은 같다. 이리로 가는 유량을 Q1이라고 하고 여기로 나오는 유량을 Q2라고 하면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잖아. 그죠?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다르면 안 되겠죠.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게 같아야 돼. 근데 Q는 뭡니까? AV죠. 단면적과 유속이야. Q는 뭡니까? 제곱미터 퍼 세크고, A는 뭡니까? 제곱미터고, V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니까 요거 곱하면 뭡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다. 이게 연속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A1, V1으로 A2, V2가 되고 A1이 올라가고 A2가 떨어지면 뭡니까? V1은 낮고 V2는 높겠죠. 그래야 되잖아. 그지? 넓은 데서 좁은 쪽으로 가면 유속은 뭡니까? 유속은 더 느려진다고. 좁은 데로 가면 유속은 더 빨라진다고. 유속이 빨라지게 됩니다. 좁은 데로 가면 유속이 빨라져. 유속이 빨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베르누이 법칙은 뭡니까? 됐다. 베르누이 법칙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로지분의 P 플러스 H는 2지분의 VT제곱 플러스 로지분의 P2 플러스 H2 맞나? 하여튼 뭐 맞을 거예요. 하여튼 요 식이 베르누이식이야.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좌측을 1번점이라 하고 우측을 2번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것이 우리 베르누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뭡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연속식에 의해서 V1과 V2가 더 크다 했죠. H는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이거 같아. V2가 더 커. V1이 작아. 그럼 뭡니까? P1은 더 커야 되고 P2는 더 작아야 되겠지. 그지? 넓은 유로에서 좁은 유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유속은 빨라지고 압력은 떨어진다. 유속은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속은 더 빨라지고 압력은 더 낮아져. 근데 뭡니까?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흐르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흐릅니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더 빨리 공기가 상승하게 되겠죠. 더 빨리 공기가 상승하면 더 많이 환기량이 더 많아지겠지. 그죠? 그게 바로 GSW 헤드쿼터타는 어떤 인물의 설계자가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자, 유체역학에 우리가 겉핥기식을 했지만 유체역학 시간에 했던 베르누이식을 이용하는 것이 이건데요. 하여튼 그렇다. 양력, 항력, 이 골아픈 얘기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어떤 다른 방식은 패시브 말고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키보드 1, 2, 3, 4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해야만 뭔가 일어나는 액티브적인 요소의 태양열 냉난방 원리입니다. 얘는 송풍기나 펌프와 같이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액티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은 패시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보다 공간 난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 당연히 송풍기나 펌프 같은 동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니까 더 많은
난방 효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 자, 얘는 흡수식, 저쪽은 흡수식 냉난방기의 원리인데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연력학 마지막 부분은 히트 펌프라는 걸 배우는데요. 히트 펌프라는 것을 배우는데, 히트 펌프는 말 그대로 뭡니까? 에어컨을 말합니다. 에어컨. 그래서 히트 펌프는 말 그대로 낮은 곳의 열원에서 우리가 어떤 열을 투입해서 높은 곳의 열원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에너지를 퍼올리는 것을 우리는 히트 펌프라고 하는 것이죠. 에어컨이야. 에어컨에 보통 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컴프레셔가 들어가요. 컴프레셔가 들어가요. 컴프레셔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시원한 이 방을 바깥에 더 뜨거운 바깥으로 열을 퍼내는 게 에어컨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실외기 여러분들 가면 뭡니까? 겁나 뜨거운 바람이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한 바람이 여러분들을 막 때리잖아. 그죠? 실외기에서. 실외기가 QH고 실내기가 QL입니다. 이게 에어컨인데 흡수식 냉온수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들어가는 W를 열량 Q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스를 떼어가지고 열 에너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열을 집어넣어갖고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열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흡수식 냉난방기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열을 가한다는 말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보존하면은 효율이 더 높아지겠지.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상용화된 기술은 아닌데 컨셉은 그래. 열을 우리가 히트펌프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일을 투입해서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열 에너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히트펌프인데 그 일 대신에 어떤 열을 투입하는 게 우리 흡수식 냉난방기의 원리인데 열을 투입할 때 우리가 불 떼기 전에 태양열로 미리 조금 가열해두면 열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식 냉온수기에는 항상 태양열이 거론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공한 회사는 없다. 있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겠죠. 네. 뭐 다들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자, 액티브 태양열 난방 시스템인데요. 아까 흡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옥상에 태양열 지별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별기에서 받아진 열을 가지고 우리가 추결부에다가 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온수로 빼쓰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액티브 태양열 방식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뭘 합니까?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K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김연아의 발과 손흥민의 어떤 오른발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오글거리고 보통 대부분이 막 사계절이 뚜렷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뚜렷함.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이게 장점이라고 이 뭐 겨울 되면 눈도 볼 수 있고 여름 되면은 뭐 바닷가도 갈 수 있고 봄이 되면은 뭐 새순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막 이런 어떤 감성적인 영역에서 사계절이라는 거는 참 좋은 거죠. 어떤 문학적인 어떤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 사계절이 주는 어떤 그런 풍부함이라는 거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런 설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계절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어?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가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약간 과장전 못하면 거의 화성급이라고 보면 돼. 여름에는 뭐 2, 30도 뭐 겨울 뭐 대구 같은 데뭐 4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 봐봐. 영하 20도씩 막 찍힐 때가 있죠. 겁나 추운 날은. 그러면 연중에 온도차 가장 큰 날이 거의 한 60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 차가 대략 한 60도씩 정도 난다고. 그건 뭡니까?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를 다 우리는 견딜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는 거지. 하와이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하와이 같은 데는 우리나라 2월 달에 가도 반팔 입어도 돼. 약간 뭐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팔 입어도 돼. 낮에 해 뜨면은 뜨뜻해. 그냥 다닐만 해. 한여름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막 미칠 않아. 그냥 그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가 뭐 선선한 바람 하여튼 끝내줘. 하여튼 좋아해. 너무 좋아. 좋아도.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건축적인 요소를 설계할 때 거의 연중에 거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도록 집을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열이고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더라고. 냉난방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겨울에 겁나 춥고 여름에 겁나 덥고 하니까 이 천당 지옥을 뭐 여름에는 내가 이 집 가서 살고 겨울에는 내가 저 집 가서 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낼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태양열도 그래서 사실 어려운데요. 왜냐면 우리가 열을 써야 되는 계절은 사실 겨울이잖아. 그죠? 겨울인데 겨울철에는 뭡니까? 낮 시간에 낮 시간 아니면 뭐 밤이 영하 한 마이너스 아까 말했던 대로 한겨울에 가장 추운 날은 영하 한 20도 나온다고. 그럼 뭡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죠. 물이 언다고. 근데 우리가 지별기라는 것은 우리가 유체를 순환을 시켜서 열을 이제 축열체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물을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물 넣어서 돌리면은 겨울철에는 얼겠죠. 물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동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동파가 많이 일어났었죠. 너무 추워서 한파가 들이닥쳐서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에다가 물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똘똘 싸맨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동파가 일어나겠죠. 그 동파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액을 써야죠. 부동액이 뭐야? 얼지 않는 액입니다. 얼지 않는 액. 얼지 않는 액의 종류에는 뭐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 번씩 추운 겨울날 그 공사장 같은데 부동액을 갖다 놨는데 이 부동액이 색깔이 이제 투명색이야. 투명색인데 공사판에 이제 임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물인가 뭐 음료수인가 이래가지고 마시다가 막 죽고 그런 사건이 생기죠. 부동액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위험한 그 액체입니다.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액체이거든요. 그 위험한 액체를 어떻게 돼? 우리가 물로 씻을 수 없잖아. 그걸 씻을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열교환기를 둡니다. 그래서 축열조에서는 이제 물을 쓰고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물을 저장하고요. 요 바깥으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라인은 이제 열교환기라는 걸 써서 이렇게 바깥에만 순환을 시키고 절대 이 두 개의 유체는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수가 필요하다. 그럼 수도꼭지 열면은 축열조에 있는 온수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는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태양열 시스템의 어떤 구조는
요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 가자면 실제로 우리가 매일 해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 안 뜨는 날은 이렇게 온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일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는 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